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달라진 중국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면서 관세전쟁 한가운데로 중국을 불러냈습니다. 급박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도를 들고 있어야 할지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박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텐데요. 지만수 박사님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글로벌 경제 안보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근무하는 지만수입니다.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론 행사가 뭐 6개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여러 경쟁 행사를 놔두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진 중국에 세계와 우리나라가 적응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션에 전병소 소장님의 또 말씀에 앞자락을 좀 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진핑이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이끌고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나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2기가 그 중국의 어떤 변화를 미국이 원래 원하던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 건지 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2기가 중국 시진핑 1, 2, 3기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텐데 주로 제조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가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째, 지금 13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 1, 2, 3기입니다. 3기째 접어들었는데 13년에 집권을 하면서부터 한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신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말이 중국에서 유행했습니다. 공산당이 그런 선전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말인 게 그 전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이 동열의 국가주석들, 공산당 홍석이들이 있었는데 시진핑 신시대의 의미는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같은 반열이 아니라 그 전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이다. 그런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내는 시대는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에서 덩샤오핑 시대로 바뀐 것만큼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중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 게 이 마오쩌둥이 했던 일은 중국을 계획 경제로 이끌고 뭐 경제 면에서만 본다면 그러면서 이 경제 어떤 국유기업 중심의 개혁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인민공사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그 체제를 시장경제로 또 세계에 대해서 개방된 경제로 지난 30년 동안 쭉 만들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신시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덩샤오핑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했던 얘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 또는 중국의 꿈을 꾸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의 맥락은 뭐냐면 선진 자본주의, 선진 시장 경제를 모델로 해서 점진적으로 중국 체제를 이행시켜가는 게 개혁개방이었다면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가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발전시키겠다. 그걸 중국 특색으로 삼아서 중국 특색의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와 시진핑 시대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걸 이해하는 데서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저렇게 싸우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한테 중국이 주는 도전이 왜 달라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시진핑 주석을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개인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뭐가 다르고 이 시대는 신시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게, 그리고 시진핑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중국은 또다시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게, 이 시진핑이 내놓은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간 직면해왔던 어떤 숙제를 해결하는 중국식의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덩샤오핑은 어떤 숙제를 중국 공산당한테 냈냐면, 우리는 시장 경제를 해야 돼. 우리 중국을 부강하게 하려면. 하지만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사회주의는 유지해야 돼. 그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봐도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별로 조화된 적이 없던 두 개를 조화시키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라라는 숙제를 냈는데, 지난 40년간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을 거치면서 이른바 개혁개방 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중국은 그걸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고, 시진핑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방법은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를 만드는 거다. 그냥 서구와 같은 시장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특색의 체제를 건설하면 그게 등소평이 처음에 이 40년 전에 냈던 숙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그냥 시진핑 개인의 말이라기보단 중국 공산당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시작은 후진타오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그럼 갖는 의미는 뭐냐?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갖는 의미는 그 전에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체제가 하나의 유사한 그 선진 시장 경제 체제하고 유사한 체제로 계속해서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2013년 이후로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로 끌고 가면서 이제 세계의 경제 체제는 이질화됩니다. 중국이라는 체제를 따로 놓고, 중국이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아닙니까?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고 제조국입니다. 이 경제는 다른 길을 가고, 중국 특색의 길을 가고, 이제 다른 나머지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이질화가 진행이 됐고, 일종의 수렴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안에서 국유기업들이 다시 성장하는 겁니다. 국가주도 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국 특색의 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중국의 그 통계들을 보면 이 빨간 점으로 이 그림에 찍어놓은 게 시진핑 집권한 해입니다. 그 해부터 중국의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기업의 수나, 종업원 수나, 매출액이나 총이익이나 모든 지표에서 그 전에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국가주도적 체제 계획경제의 유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선진 시장 경제와 유사하게 경제가 수렴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일종의 전반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멈추었다는 겁니다. 시진핑 시대부터.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국유기업들이 성장한다는 게 중국 내부의 노선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갖고 오는 겁니다.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중국 기업이 제가 맨 처음에 LG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일했는데, 거기서 중국 경제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 8개였습니다. 2000년에. 중국의 글로벌 기업은 8개고,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도 10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대기업으로 보면 한국보다 아직 못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140개가 넘었고, 이제 140개, 130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뒤에 통계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130개 정도가 되고, 말하자면 미국하고 거의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집어넣는 그 기업의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 100개 정도가 국유기업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시장 경제가 진전되는 따라 다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중국의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또는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을 실제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4분의 1은 중국 기업이고, 그리고 그 중에 5분의 1은, 그러니까 100개 기업은 주인이 중국 공산당인 그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른바 우리의 대기업들도 중국 대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그 대기업들이 우리 중국 외의 대기업들이 볼 때는 중국 기업들은 그냥 개별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재벌 기업입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주식회사 중국의 하나의 그 소속 기업처럼 이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중국의 특색의 길을 찾고 시진핑이 신시대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경제는 국가지도적 체제의 불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이게 그래 불공정하니까 저걸 어떻게 문제가 있네 정도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래의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가주도적 기업, 국유기업,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 이제 중요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많은 업종이 있고 그 업종은 한 3, 4년을 주기로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업종에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는데 국유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은 호황기나 사업 기회가 굉장히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AI 이런 테마가 생겼을 때 로봇 또는 반도체 이런 테마가 생겼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투자할 자본을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황이 오거나 그 업종에 불황이 오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게 될 때 이럴 때는 시장 경제 기업들은 많이 그 과정에서 퇴출되거나 인수합병을 당하는데 오히려 중국의 기업들은 덜 망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인수합병 다른 기업들을 불황기의 다른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3, 4년의 사이클을 예를 들어 20년이 지나면 한 6번 거치게 되는데 그 6번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런 작은 변화가 축적이 되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글로벌 기업 중에 4분의 1, 20%가 이제 중국 기업이었는데 그 사이클을 어떤 가정을 주고 한 6번쯤 돌리고 나면 한 40% 넘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 500대 기업 중에 2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개별 기업의 규모도 다른 대조합되는 시장 경제의 기업들에 비해서 2배 정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동태적으로도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불공정한 부상을 미국이 적절히 통제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트럼프 일기 바이든을 거치면서 그런 구조, 중국을 견제하는 구조가 상당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가라고 그러죠. 어떤 새로운 이념을 준비해서 4년 동안 아마 절치부심 와신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룹까지 구성을 해서 아주 동질적인 생각을 가진 그룹이 이제 미국의 특히 대외 통상 정책을 이끌고 있는데 굉장히 동질적이고 이념 집단화된 그런 분들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통용되던 가치를 말하자면 국제 자유무역의 이념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로 바꾸고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WTO 자유무역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또 그 안에서 바꾸고 그러면서 뭔가 모두가 전 세계의 교역량을 함께 늘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이면 안 된다, 흑자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바꾸고 WTO나 FTA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던 것을 관세를 통해서 또는 양자협상을 통해서 개별 국가들을 억제하고 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기존의 시장 경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우선주의나 상호주의의 가치 그리고 관세나 양자협상을 통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그 타겟으로 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졌던 바이든 시대까지 만들어졌던 중국에 대한 견제의 집중력도 약화시키고 중국 견제하는 데 참여했던 동맹국도 다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되건 정치적 지지가 어떻게 되건 우리는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 요즘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국채시장이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불안도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미국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지지 기반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도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과연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라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면에서 보면 바이든 시기와 트럼프 시기를 비교해 보면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이 고립돼 있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면서 중국 견제에 공감하는 유럽 등 선진국과 함께 이 중국 견제하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예를 들어 IPEF나 이런 형태로 인도 태평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그걸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오히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가치 그룹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도 180도 바뀌고 그러면서 유럽은 또는 선진국들은 미국의 우선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도 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이른바 가치 그룹에 대한 실망, 미국이 제시했던 가치에 대한 실망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다고 이제 이 중간에 있던 나라들이 중국 편이 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2.0은 동맹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난 10년간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서 해외 생산,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이른바 우회 수출 기지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는데 트럼프 2.0에서 그런 우회 수출도 막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우회 수출 기지들이 글로벌 사우스이거나 미국의 동맹국들인데 그게 멕시코이거나 베트남이거나 캐나다인데 이런 나라들에게까지 관세를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중국의 우회 전략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무리한 어떤 관세를 무리하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리쇼어링 전략을 이제 바이든 이후에 진행되지만 바이든은 핵심 공급망 부분에서만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거였다면 트럼프는 거의 전 제조업에 대해서 리쇼어링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때는 그걸 보조금으로 보충해 준다는 거였고 트럼프는 그걸 관세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 둘 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작용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원래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걸 할 때 교과서적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나라가 되는데 잘 못하는 걸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협상도 중국의 제조업 도전이라는 진정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초기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관세를 치고받는 과정에서 145, 125%라는 너무 높은 관세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실제로 그건 양국 모두가 실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 스위스에서 모여서 5월 달에 그건 일단 원포인트로 해결을 했거든요. 이건 하지 말고 서로 잠시 격앙돼서 관세를 34% 매기니까 34% 같이 또 매기고 그러니까 50% 추가한다고 하니까 또 50% 따라하고 또 한 번 추가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우발적으로 높아진 그런 관세 부분은 낮추는 데까지는 이제 원포인트 딜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미국이 다른 수십 개 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것 같은 높은 관세를 놓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협상력이 노출됐습니다. 협상 카드가.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높은 상호 관세를 실제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진 않다. 미국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미국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른바 미국이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들을, 제도적인 문제들을 협상장에 올려놓고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이 원래의 구도라면 지금은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관세, 보복 관세를 놓고 서로 협상을 스위스에서 했고 또 다시 런던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토류 수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였죠. 이 문제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생각했던 중국의 제도 문제는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중국의 어떤 세계 글로벌 제조업 장악이 굉장히 이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중국은 세계 제조업에서 G7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제조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요. 그거는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조업을 키웠고 앞으로도 이걸 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만 기준으로 봐도 제조업 육성에 진짜 진심입니다. 이분은 금융 발전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요. 그냥 제조업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서비스업 얘기도 하긴 하는데 고용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아주 그냥 경제에 충격을 줄 만큼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부동산 쪽의 투자를 제조업 쪽으로 돌리는 노력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심인데 왜 그런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미국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거대한 나라가 제조업을 아웃소싱 하면 즉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중산층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지금 미국이 제조업의 약화, 중국의 제조업 불기나 미국의 제조업 약화 때문에 안보적인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들도 그럼 반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의 진시인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국의 어떤 오랜 전략입니다. 자기가 강한 걸 더 강하게 해서 싸워야 된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대결을 할 텐데 지금 중국이 강한 건 현재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그 제조업에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제조업, 강한 전장에서 싸우려고 할 거고 그게 마오쩌둥 이래, 그 전에 손자병법 이래 중국 병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달러 체제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중국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중국의 원칙에 따르면 달러 체제는 미국이 강한 전장입니다. 그런데 가서 미국에 도전한다라는 거는 방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는 하겠지만 주 전장으로 삼는 거는 중국의 원래 지혜에는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이 제조업을 사실은 중요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영역으로 또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의 규모나 경쟁력이 많이 커지고 있다. 차이나 쇼프다 하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고 또 최근에 딥시크 이후에 국내 언론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어느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늦게라도 그걸 발견하게 된 건 중요한데 그런 규모나 경쟁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즉 중국이 세계 제조업이 성장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제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신산업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A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대신 AI와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제일 많이 쓰는 산업이 뭡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즉 AI와 로봇이 발전한다는 것의 수요 측면을 보면 기술 측면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또는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AI와 로봇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이지 않은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든 일본에서 이루어지든 독일에서 이루어지든 사실은 그걸 제일 많이 써먹을 나라는 노동을 가장 많이 대체해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지금은 그냥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어떤 업종이 아니라 싼 데를 찾아가는 업종이 아니라 AI와 로봇이 실제로 적용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제적 효율성 개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중국인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본집약적인 전통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화학공업들인데 이건 다 중국에서 아까 얘기한 국유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국유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으로
중국이 어떤 만들어낸 국가주도 체제의 불공정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아까 얘기한 동태적으로 한 20년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중국 기업이 더 커진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수혜자가 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신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원래 그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 중국이거든요. 다 1위가 중국인데 1위 생산자가 중국인 게 아니라 1위 시장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통산업하고는 다르게 순차적으로 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먼저 시장이 형성되고 그걸 개도국에서 그걸 생산해서 선진국 시장에 주다가 그 시장이 점점 개도국으로 확대돼서 개도국도 그 물건을 쓰게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런 건 실제로 그런 경로를 거쳐왔는데 신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전 세계가 동시에 써요. 휴대폰부터가 시작인데 스마트폰부터가 시작인데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국가 간 시차가 없다 보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먼저 제일 큰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과 산업의 시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강력한 제조업 생태계가 그 신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도 또 규모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예요. 제조업 성장 경로 전환의 문제예요. 이걸 말씀으로만 드릴 게 아니라 조금씩만 그냥 근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노동집약적 산업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1인당 GDP는 지금 14,000불이 넘고 있는데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 한국, 일본, 대만의 경험을 보면 바로 0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중국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런 의류, 신발, 완구, 가구, 가죽이 중국 수출 20대 산업 안에 다 들어가요. 업종 안에. 여전히 주력 수출 산업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아까 얘기한 그런 노동집약적 산업의 어떤 자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중국이 세상에서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가장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로봇이 쓰이면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을 중국이 쓸어가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쓰일까? 중국의 산업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로봇과 AI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많은 보도가 있는데 과연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를 조금 점을 쳐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즉 산업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비용 상승에 따른 비교 우위 변화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교 우위가 이제 변하면 그 산업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 변화를 자체 자본과 기술 투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그러면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업종이 예를 들어 일본에 50년대에 있다가 믹스, 동아시아 개도국에 7, 80년대에 옮겨왔다가 90년대 이후에 중국으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쭉 사실은 더 임금이 낮은 곳으로 옮겨갔었는데 더 이상 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AI와 로봇의 시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우리의 글로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사실은 포스트 차이나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가 안 생기면 우리는 그 생산기지가 생기면 거기다가 중간재나 부품을 파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비재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수출의 90% 가까이가 자본재나 중간재인데 중국 말고 다른 새로운 공장이 중국에 밖에 생겨줘야 되는데 그런 공장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생기지 않으면 우리 수출 시장 개척에도 중대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본집약적인 업종에서 중국 국가의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시기, 트럼프 시기, 바이든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 주도적 경제 체제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그냥 과거의 유산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2020년까지도 한 100억 위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7배가 3년 사이에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또 어떤 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도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집약적인 전통 제조업, 예를 들어 반도체,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들, 철강, 화학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경쟁 기업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입니다. 이게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산업에서는 맨 윗줄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1위 시장과 1위 산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시장도 갖고 산업도 갖는다. 둘 사이 시너지가 생긴다.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 1위 시장이 된 시점은 2017년이었고요. 중국에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후한 2015년에 제1위 생산국이 되기도 했던 거고요. 풍력 같은 그게 2010년이었고, 태양광 같으면 11년, 13년 사이에 한 1, 2년 시차를 두고 중국은 세계 제1의 시장이자 제1의 생산국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모든 제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그 혁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 있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혁신은 어렵다. 그건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학문의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미 중국에서 혁신을 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중국 정도의 혁신 성과를 보였다면 권위주의적인 혁신도 가능하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실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냥 정해져 있어요. 중국도 혁신을 했다면 권위주의적인 혁신도 가능한 거고, 문제는 중국에서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했으니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국가니까 혁신이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뭐 핵심 기술을 평가할 때도 미국하고 중국 중에 이제 제조랑 연결되는 그런 핵심 기술에서 이미 중국이 많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50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의 숫자가 2021년 지난 숫자긴 한데 미국하고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미국하고 대등하다가 미국 다음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시겠죠. 중국이 세계에서 연구개발을 많이 투입하는 2,500개 나라 중에 678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53개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기업의 연구개발 쪽에서도 활력이 이미 다르다. 충분한 활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기업들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을 앞으로 장악하게 되게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없으면 한국 산업의 미래나 경제의 미래도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노동집약적 그 산업의 상위 가치사슬, 그러니까 중간재 자본재를 공급하는 게 한국 제조업이 해온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디선가 공장이 생기면 그 공장이 필요한 부품, 중간재, 그리고 기계, 장비, 자본재를 제공하는 게 한국이 했던 일인 건데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공장이 중국에 생기면 중국 거 그냥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국가가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산업은 원래는 이제 어떤 산업, 우리가 잘했던 거는 순차적으로 선진국에서부터 산업이 발전할 때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어떤 위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였는데 그것도 어려워집니다. 신산업은 그냥 처음부터 시장도 중국, 산업도 중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모델, 이른바 빠른 추격자 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중국이 앞으로 퍼스트 무버가 되는 업종에서는 패스트 팔로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생산 비용이 낮은 나라가 퍼스트 무버를 해버리면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보다 생산 비용이 높은 나라에서 퍼스트 무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산 단계에서 우리한테 할 일이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을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 G2 간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10% 성장하는 건 불가하고 올해 이제 5% 성장이 목표인데 5%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세계 시장도 좁아지고 있고 기정학적으로도 미국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은 5%, 3%, 2%대로 쭉 낮아지게 될 텐데 ADB의 전망에 의하면 대체로 한 15년쯤 후에는 한 2% 선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3.8보다 낮아지면 지금 올해 5% 목표로 하고 있고 4%대 성장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3.8이 되는 건 금방입니다. 3.8보다 낮아지면 3.8이 뭐냐면 전 세계의 평균 성장률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에서 더 커지는 나라가 아니게 돼요. 전 세계 성장보다 늦으니까 중국이 더 커지질 않아요. 그냥 세계에서 보면 규모가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줄어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이 2%가 때가 되면 2%가 아니라 2몇 %가 되면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성장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장기적으로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중국의 부상은 없어지고 10년쯤이 지나고 나면 미국을 추격하는 중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져요.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어요. 성장률이 같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중국의 부상이 끝나는 게 그럼 중국의 경제의 위기냐 또는 몰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한 20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경제, 그게 지금 미국 규모, 경제 규모 그 정도인 것 같은데 20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경제가 2% 성장한다. 그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10년 후의 중국의 모습인 거예요. 2%로 성장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그건 무슨 망하는 경제, 몰락한 경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미국 같은 경제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미국하고 중국은 이른바 일종의 정상 상태라고 경제학에서 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요. 같이 가요 그냥. 미국도 2%, 중국도 2% 이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미래는 사실은 승패형 게임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면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같이 가는데 2040년에 둘이 같이 똑같이 2.0이 됐을 때 그때 100대 80으로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100, 중국이 80인 상태로 쭉 가느냐, 아니면 그때쯤 됐을 때 미국이 100, 중국은 120인 상태로 쭉 같이 가느냐. 미국이 만들고 싶은 건 이 앞에 그림이고 중국이 만들고 싶은 건 이 뒤에 그림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견제를 하고 대결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00대 120으로 가고 싶고 이 정상 상태가 될 때 미국은 100대 80으로 가고 싶으니까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이 강한 부분과 중국이 강한 부분이 지금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강점이 다르면 그러면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부분적 경쟁을 축적하면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되더라도 2040년 이후라도 미중은 부분적 경쟁을 축적하면서 장기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은 제조업이나 수출, 무역 쪽이 강하고 미국은 예를 들어 아주 원천 기술이나 그 세계 통화나 금융에 대한 지배력이나 국방 이런 데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육군끼리 강한 나라는 정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나라는 육군이 강하고 한 나라는 해군이 강하면 결전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치만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도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기업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진학준 박사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소감 말씀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별개로 금융 영역에서는 아직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 차지했던 부동산 경기 같은 게 많이 악화됐고 지방정부 채무라든지 또 통계적으로 독특한 형태의 부채 문제들이 종종 이슈가 거론되는 것 같아서요. 금융은 어쨌든 자본을 구성하는 거고 자본이 무너지면 기술도 모래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분야에서 중국 경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하면 방금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중국도 가장 난제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특히 거시 금융 정책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금융의 그 불안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과제가 그게 말씀대로 부동산에서도 오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부채나 재정에서도 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안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을 4년째 구조조정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침체에 직면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냥 마음 먹고. 그러니까 2020년에 이른바 세계의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한선을 그냥 업체별로, 그러니까 금융기관 쪽이 아니라 부동산 업체별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의 상한선을 그어버렸어요. 업체별 총량을 지정해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도 움츠러들고 실제 그 과정에 판매도 움츠러들고 모든 게 그냥 가격도 떨어지고 움츠러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도 겪고 이제 어려웠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국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30년 동안 미친 듯이 부동산을 건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부동산 개발 붐이라는 게 결국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가계나 기업 쪽의 부채를 늘리는데 그 부채를 많이 생산하는 부채 버블을 만드는 주범이어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앞으로도 또 그렇지만 계속 시장이 그걸 소화해주면 상관없거든요. 계속 돌아갈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지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중국의 1인당 이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넓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지어놓으니까 빈집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급 과잉이 됐어요. 그런데 공급 과잉이 됐어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과잉된 집을 다 이제 과잉은 해소될 거고 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왔거든요. 공급 과잉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에 지금 주택을 수요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화예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1년에 많을 때는 3천만 명이 도시로 새로 왔는데 지금 600만 명, 700만 명밖에 안 옵니다. 그 집을 수요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인구도 줄고 중국도 결혼 저출산 사회 됐다는 얘기는 아실 텐데 1년에 2천만 쌍씩 또 결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600만 쌍인가 밖에 결혼을 안 해요. 신혼부부용 주택도 더 이상 수요가 없어요. 예전만큼.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부동산업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먹여 살려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4년 동안 일관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부동산 버블을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무리해서라도 죽이는 게 중국의 금융의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부동산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지방정부 부채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중국은 안정하고 성장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의 불안 문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의 불안이 버블이 터지면은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방식의 어떤 거래를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중국의 콜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늘 답답했는데 그 엔드 스테이트 결국은 2040년이 되면 미국이 하나 더 생긴다.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가 된다. 이런 그 종국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그 희망의 출로가 거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8% 성장을 기준으로 중국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100대 80이냐 100대 120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어디서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찾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과제인데 과거 골드만삭스가 한 15년 전쯤에 그 굉장히 두터운 보고서를 낸 거에 보면은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역사 200년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예외 국가, exceptional state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렇게 쭉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 성장을 하다가 중성장하다가 성숙 단계가 되면은 다 저성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 패턴인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다시 고도 성장 궤도로 다시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굉장히 밝은 미래를 예측을 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거로 이른바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사람과 물자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비약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전망을 했는데 중국의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그런 개념 전망과 이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대해서 지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제 발표의 뒷부분의 핵심을 잘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 과정에서 이게 결국 한국한테 어떤 기회가 될 거냐 또는 한국의 제도약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혼란에 대해서 또는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불안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초안 같은 걸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본 거다라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다. 이번에 예를 들어 미중 관세 정책의 피해를 한국이 가장 많이 볼 거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만 그 게임의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그리고 결국 이게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거고 10년 후에 또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린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제도약의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저도 그런 과감한 그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정학적 요인 또는 말씀하신 남북한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나라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을 전 세계를 둘러다 보면 모두 이른바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는 의미는 지금 이러한 시기에 비전과 안정을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투자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게 3년 후, 5년 후에 어떤 글로벌 경쟁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어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국가가 예를 들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굉장히 비전을 가진 산업정책으로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새로운 투자의 분야를 지정해주고 예를 들어 요즘에 AI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뭐 AI가 아니라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현실에 맞고 어떤 세계의 미래 수요하고 맞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바로 그런 지역은 지금 다른 모든 곳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의 기회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방금 말씀하신 남북한의 관계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남북한 관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꼭 북한하고 남한이 빨리 풀려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개발 수요 때문에 남한이 경제적 이익이 되고 그런 통일 대박론 같은 그런 스토리를 꼭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이 줄어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어느 분야가 될지 하지만 그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 기업 금융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불확실성 시대에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곳이 성장의 기회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소감 말씀 있으실까요? 네, 두 분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정말 그 시성 있고 아주 지사성 높은 또 통찰력 있는 멋진 강의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혁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특히 중국 모델의 아주 특이한 그 혁신 모델을 이제 권위주의적이면서도 국가 주도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이미 실증한 바 있다. 매우 흥미있는 이런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국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비되는 다른 혁신의 모델, 그런데 자유시장주의적이면서 또 기업 주도적인 이런 혁신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아마 이것은 이제 아메리칸 모델에 가까운 이런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이나 모델 vs 아메리칸 모델 이런 두 가지 혁신 모델,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혁신이냐, 자유시장주의적 기업주도 혁신이냐 이런 두 가지 모델을 상정을 했을 때 일단 관심 이슈는 이제 지속 가능성의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어떤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그런 면에서 혹시 그 한계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좀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양대 모델의 혁신의 모델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의 장단점이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또 질문이십니다. 과연 중국의 혁신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미래에도 가능하냐 이렇게 그리고 그걸 중국 모델과 미국의 어떤 혁신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안에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를 얘기하시지만 중국의 북경, 상해, 심천 쪽에 있는 그런 혁신 단지들은 미국 못지않은 아주 공격적인 벤처 펀드들과 그리고 공격적인 말하자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주는 그런 구매자들과 이런 말하자면 미국식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창업단지 혁신 생태계가 이미 한 세 군데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세 군데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비싼 값에 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 하나만 성공하면 그렇게 비싼 값에 자기 기업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식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모델을 따라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중국의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도 미국의 모델이 따라해질 수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안 믿어지시겠지만 한번 현장을 꼭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 뭐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있는 거구나라고 아마 그러니까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소장님께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다시 한번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 쉬는 시간